안녕하세요.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흔히 로봇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바로 우리 곁에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과연 인간과 로봇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온 로봇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로봇 시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봇이 될 수가 있다면 로봇에 또 많은 지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로봇을 설계할 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현섭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로봇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과학자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근데 직접 로봇을 만드시는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에요. 자, 박현석 교수님께서는 그 로봇 PD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로봇 PD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 R&D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로봇 분야에 R&D 과제를 기획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예, 기획하고 네. 발굴해서 좋은 팀이 선정되면은 네.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관리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민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도 로봇 지원단 감독을 하셨다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가요? 그 당시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범부처가 이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산업부의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지원하자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에 쓸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로봇을 선발해서 실제 그 로봇 올림픽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총 11종 85대가 투입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 하나 꼽으라면? 예, 뭐 겨울이니까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특히 그 평창에 뭐 영하 25도, 35도 그런 야외에 이제 마네킹 로봇이 있었는데 그 마네킹 로봇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밖에서 그 추운 데서 고생한 것 때문에 가장 그 애정이 갑니다. 네. 로봇보다는 사람에게도 애정이 있는 아, 로봇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네. 예. 네, 지금 우리 한재원 교수님도 사실 올림픽 하면은 네.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그 스키 로봇도 선보이셨죠? 네. 그 스키 로봇이라고 네. 그 선수들처럼 네. 그 진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네. 생긴 로봇을 만들었어요. 한 국내에서 8개 팀이 출전을 했었고 정말 스키 대회처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했었죠. 이게 그 슬로프 길이는 어느 정도 됐나요? 뭐 인간처럼 길게는 못했고요. 한 100여 메타 정도 됐는데 네. 그 종목은 알파인 스키 대회전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대회전 경기라고 하면 이렇게 깃발을 세워놓고 빨간색, 파란색, 또 빨간색 그 깃발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네, 거잖아요. 네. 로봇들이 그것을 다 자동으로 오토노머스하게 네. 자율주행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했죠. 아, 로봇이 이제 상황을 인식을 하고 네. 여기서는 이제 깃발이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그렇죠. 꽂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죠. 네, 사람은 개입하지 않고 네. 출발할 때만 사람이 살짝 밀어주고 로봇이 알아서 스키를 다 타는 이런 걸 했었어요. 아니 스키로 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엣지 날로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균형을 잡기가 잡아야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들 넘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연습 동안에 정말 많이 넘어지고 성공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로봇이
앞으로 사람처럼 되기는 상당히 더 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이번 스키 대회가 세계 최초의 시도였고 세계 최초. 예, 최초의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이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네.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그 한재영 교수님 만든 로봇 이름이 다이아나였던가요? 네, 다이애나. 네. 몇 등 하셨어요? 저희는 그 원격 조종 대회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조종하는 대회 거기서는 2등을 해갖고 은메달을 땄고요. 자율주행 대회에서는 이제 넘어져서 4등 해갖고 메달을 못 땄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정말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뤘고 그 대회를 통해서 한국 팀 8개 팀들이 네. 정말 새로운 기술을 네. 스스로가 찾아가는 이런 네. 것을 봤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한재영 교수님은 예전에 뭐 로봇 월드컵 이런 데도 출전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 인간들의 월드컵이 하고 있죠. 네, 네. 똑같이 로봇에게도 네.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로봇컵이라고 불러요. 예. 전 세계에 한 40여 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출전을 해요. 사실은 이제 로봇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축구 경기 룰과 똑같이 만들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되게 재밌는데요. 2050년이 목표예요. 2050년. 네,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팀을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야, 11대 로봇이 나와서 네. 인간의 11명을 상대로 똑같은 축구 룰을 가지고 해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니 한재건 교수님이 그 대회에서 우승하셨다고 예전에. 아, 예. 2011년에 제가 이제 미국 대표팀 주장을 할 때 네.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기록되지는 않고요. 네. USA라고 기록이 되긴 아. 합니다. 근데 이 로봇의 역사도 꽤 된 것 같아요. 현대적인 로봇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처음 그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기계는 한 50년대에 50년대.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의 팔 형태를 가진 그런 로봇이 처음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제조 현장에서 쭉 쓰이다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 로봇은 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로봇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이네요. 예, 최근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 익숙한 거는 뭐 이제 산업용으로 썼던 뭐 제조용, 맞습니다. 용접 예. 로봇 같은 거 예.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폭발적으로 쏟아진 거는 2000년대 이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역사책에 있으신 분들이 다 생존해 계셔서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게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떤 그런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반 기술들이 같이 발달을 해준 것 같아요. 로봇이 우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한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궤를 같이 했고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도 예전에 움직이는 그런 모터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무엇보다도 2차 전지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튬으로 시작하는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뭐 이런 식의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전지들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가볍고 전력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로봇이 만들어지기에 좋은 환경들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로봇 하나만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것들이 다 같이 환경도 좋아져서 로봇 기술도 좋아지게 된 그렇군요. 로봇은 정말 융합학문이고 종합학문이라서 네. 기반 기술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는. 네. 그렇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뭐 지금 이제 기술적 수준이랄까 그건 또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궁금해요. 우리 박현석 교수님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로봇 기술에 대한 정의는 미국 달파에서 한 정의가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는 로봇은 아직 실현이 안 돼 있고요. 제조용 로봇은 정밀하고 힘이 세고 그것은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쓰이는 로봇은 모든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물건을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정해진 작업만 하는데
그게 공장을 벗어나는 순간 로봇의 지능이 필요한데 아직 그 지능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원격 제어. 그러니까 모든 지능은 사람이 담당하고 로봇은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하는 이제 그런 원격 제어가 실현화돼 있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단위 작업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을 보고 문을 열어라 하면 문을 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서는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사람을 지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위 작업의 자율화까지가 현재 로봇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좀 분류를 네. 해드리자 보면 크게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박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건 산업용 로봇으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로봇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산업용 로봇이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로봇들은 주로 서비스용 로봇일 네. 겁니다. 서비스용 로봇에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예를 들자면 재난 구조라던가 또는 뭐 해양 탐사라던가 이런 식의 또는 군용 로봇 이런 식의 우주 탐사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죠. 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로봇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 가정에, 사회에, 네. 직장에서 같이 살고 있기를 원하는 네.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근데 지금 일반 서비스용 로봇, 그 영화에서나 네. 많이 봤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먼 얘기 같아요. 먼 얘기다. 예, 네. 전문 서비스용 로봇들은 전문 기관에서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군용도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우주용 로봇은 나사도 네, 네. 관여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들이 점차 일반적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네. 있죠.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뭐 용접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지능이 없지 않나요? 지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예, 예전에 로봇들 70년대, 80년대 로봇들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였죠. 네. 여기서 몇 초에는 뭐 하고 몇 초에는 뭐 하고 짚고 놓고 이런 것들이 지능이라고 부르기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지능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능이라고 네. 볼 수 있다. 근데 네.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능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고 있죠. 요즘엔 새로운 로봇이 나옵니다.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지능이 있는 산업용 로봇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획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안전사고 같은 거죠. 사람이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로봇이 스스로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이런 것들은 지능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예, 한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간에 로봇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로봇들, 안전한 로봇들 이런 것들이 지금 로봇의 굉장히 큰 축을 이룰 거다라고 하고 있고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도 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번 달인가요? 6월 달에 관련된 규제를 이제 풀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부터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거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로봇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 인터넷에 동영상 같은 거 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니 뭐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로봇이 이렇게 백덤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타 로봇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탁자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놀랍고 또 무서운 생각도 들고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라베게 역설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인간한테는 되게 쉬운데 기계한테는 어려운 거. 그래서 사실은 세탁기가 그 20세기의 가장 큰 혁명이었듯이 가사도우미 로봇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인간 생활이 엄청나게 바뀔 텐데 아까 한정현 교수님 말씀은 그 정도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진단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 가려면은 얼마나 뭐 기술적인 장벽이 뭐가 있고 얼마나 좀 지나야 극복이 될까요?
먼저 예.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나 뭐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실현된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거 좀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기술이 실현됐다라는 것과 그것이 보급된다라는 것의 차이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그런 로봇들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여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상용화에 대한 노력은 아마도 개발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성공한 걸로 일단은 받아들여야겠군요. 예, 기술이 됐다와 우리가 쓸 수 있다하고의 차이를 많이 네.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로봇이 이렇게 자기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려면은 거기에 뭔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발전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을 PC, 모바일, 그다음에 로봇을 보고 있거든요. PC에서는 OS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모바일 와서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뭐 그런 식으로 로봇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소프트뱅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예, 고유의 OS를 가지고 그런 그 아이폰 같은 그런 네. 사업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도를 지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봇에 또 많은 지능이 필요한데 그건 로스라고 오픈된 그 소스를 가지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로봇에도 말씀하신 OS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능 생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을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소프트뱅크 같습니다. 일본이 혹시 예. 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로스라는 말씀을 네, 잠깐 하셨는데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로봇을 한 플랫폼 안에서 다 같이 개발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이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서 ROS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ROS를 자기 로봇의 기본 시스템으로 장착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의 로봇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그러겠네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자기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저기에다 쓸 수 있고 또 다른 로봇에다 쓸 수 있는 이런 공유의 장. 호환이 가능한. 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오픈하자. 그래서 오픈소스 운동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로봇의 개발이 어떤 한 그룹에서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손을 잡고 같이 협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PC의 리눅스가 그런 오픈 소스 개념이잖아요. 네, 로봇은 맞습니다. 아예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 로봇의 리눅스가 아닐까라는 네. 느낌이 들죠. 그 말 그대로 정말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그런 현장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로봇 하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인간을 닮은. 제 전공입니다. 예, 오늘 제대로 나오셨네요. 그 이제 뭐 예전에 페퍼라는 로봇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소피아라는 로봇도 이렇게 뭐 등장해서 국내 언론에서도 굉장히 화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왜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을 만들까요? 사람이 자기 인간과 비슷한? 그게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제가 서두에 마징가 제트와 태권브이를 말씀드려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로망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유용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인간의 몸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이 테이블은 왜 이런 높이고 의자는 왜 이런 모양이며 펜은 왜 이런 모양일까요? 다 우리가 쉽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로봇을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로봇을 인간처럼 딱 만들어버리면 네.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궁극의 로봇이 아닌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제일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게 가장 편할 거다.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굳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들고 싶을까? 그 일본의 이제 마사히로 모리라는 분이 뭐 이제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불쾌감이 생기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과 닮은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친밀도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친밀하게 돼요. 예. 친구처럼 대하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람과 비슷비슷해지다가 한 좀비 같이 비슷해지면은 네. 불쾌감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오히려 친밀도가 아니라 불쾌감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기준을 넘어서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지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또 친밀도가 완전히 상승하는 그쵸, 구분이 안 되니까. 완전 친구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걸 그래프로 그려다 보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다 이렇게 다시 가는 거.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골짜기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언캐니 밸리를 벗어나서 올라갈 정도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빠지기 직전까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디자이너, 로봇 디자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산업 분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박현석 교수님은 본인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떠신가요? 그거는 또 그 용도에 따라 틀려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아바타도 있고,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언캐니 밸리는 이제 사람의 눈이 예리해가지고 그 우리가 동물이나 이런 캐릭터에는 친숙하다가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지는데 행동은 아직 못 옵니다. 조금만 뭐 말도 이상하고 눈동자도 이상하고 그러면 좀 아직 불안한데 그 불안한 게 우리가 주로 좀비에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로봇을 설계할 때 단순한 기능 성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하겠다. 뭐 그런 것을 시사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하고 같이 생활해야 될 상황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또 하나 사실은 그 관심을 끄는 그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사실 좀 별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둘을 또 떼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거 정체가 뭔가요? 지능형 로봇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해요. 로봇 자체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한재건 생각하니까요. 교수님의 정의대로라면은 지금은 로봇이 지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 지능이 뛰어난 로봇들 이런 것들을 뭐 지능형 로봇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럼 인공지능은 뭐고 인공지능 로봇은 뭐냐라는 것일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만으로도 어떤 서비스가 되죠. 컴퓨터 자체만으로도 서비스가 됩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나에게 뭐 어떤 해답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기계, 즉 로봇에게 장착이 되면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컴퓨터 밖으로 나오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공지능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명체로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이아가 내가 완성이 되면 집에 와
자,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파고가 딱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여러 버전이 나와 있죠. 박현석 교수님, 이것도 알파고 인공지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로봇 일종이다,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의 지금 그 발전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알파고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느낀 점은 그 컴퓨터의 용량과 속도 네. 그것이 사람을 능가하는구나. 사람은 또 제한된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둑을 배우는 그 살아가는 동안에 배울 수 있는 수보다 네. 그거를 뭐 금방 캐치하고 사람이 그 찾지 못한 새로운 수를 개발하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그 알파고는 사실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으로 존재하는 네, 인공지능인데, 프로그램이죠. 네, 결국은 이게 로봇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결합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로봇에는 알파고에 썼던 그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방식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바둑 네. 기본을 보듯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로봇에게 계속 학습을 시키면 로봇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알아듣고 네.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스키 로봇 만들 때도 알파고에서 썼던 딥러닝을 그대로 썼어요. 뭐를 네. 할 때 썼냐면 그 기문을 알아보는 것으로 썼어요. 네. 스키를 타려면 그 기문과 기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네. 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은 알지만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기문처럼 보여요,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기문이야, 이게 기문이야. 그런 것을 한 10,000번 이상 시켜주면 네. 컴퓨터가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알아보는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네. 세상을 알아본다는 것은 로봇의 첫 번째죠. 아이들도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임무가 뭐냐면 과연 엄마가 누굴까? 네. 이 그렇죠.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 또는 이 많은 눈에 보이는 환경 중에 어떤 것이 엄마일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 볼펜이고 이거 종이고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작업을 지금 로봇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해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딥러닝이 이제 그 이미지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네. 굉장히 네, 인상적이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로봇에 지능이 탑재되면 결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뭐 살상 로봇이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우려하기도 하고. 우리 박현석 교수님, 이게 현실이 될까요? 이런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지식을 창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지능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보면 로봇이 스스로 진화해서 뭐 인간이 지구의 가장 해로운 동물이야 뭐 이러면서 네. 인간을 멸종시켜야 돼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네.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현되기까지는 아주 정말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습 단계에서 누군가가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먼 미래보다도 가까운 미래에 우선 사람들이 어떻게 로봇을 잘 써야 되느냐에 네.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먼저 잘 살아야겠군요. 인간이 먼저 잘해야 되고 인간이 다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로봇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더 인간부터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핵 기술처럼 네, 네. 모든 기술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유용하게 쓰느냐, 네. 악용하느냐. 아니 그래서 사실 또 로봇 하면은 이제 뭐 터미네이터는 아주 미래의 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 로봇, 킬러 로봇의 문제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전방에 배치된 이제 뭐 센트리 가드 로봇 이런 것도 킬링 로봇이라고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근에는 이렇게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뭐 킬링 로봇 만들려고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외국의 과학자들이 같이 공동 연구 못 하겠다 이런 성명 내기도 했었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그 카이스트 건은 좀 오해가 많아서 오해가 많았다. 예, 비춰진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DMZ 때는 그 특별한 환경이 있어서 혹시 또 그 전투 로봇을 개발하지 않느냐 네. 그런 오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로봇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무기에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는 로봇은 무기가 돼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기가 돼서는 안 돼가 아니라 무기가 돼서 사람을 어떻게 살상해서는 안 돼 라는 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날아다니는 드론들 네. 무인 전폭기라고 하죠. 네, 네.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하게 제기하지 않아요. 네, 우려들은 나오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지점에 뭐가 있느냐면 발사 격발은 사람이 한다. 네. 입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로봇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스스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고 여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봇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로봇이 스스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걸 기술적으로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놔야죠. 지금 드론도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폭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로봇의 군사 목적은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드론 폭격 같은 경우는 그 격발을 이제 최종적 사람이 하더라도 본인이 현장에 있어서 진짜 상황을 보고 격발하는 거와 네. 지금은 이제 멀리 멀리서 하는 떨어진 거죠. 사무실에서 네.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하니까 이제 인명살상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로봇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돼야 될 로봇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사회가 어떠한 컨센서스를 만드냐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약속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예요. 로봇이 많이 도입되면은 직업이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이 산업 현장에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우려를 했죠. 이러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고용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이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부가 정책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실업 정책들, 그 공장에서 나온 그런 근로자들, 이 근로자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하고 또 어떠한 직업을 만들어서 다시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 4.0 계획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처리를 했죠. 그래서 직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봇을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로봇을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로봇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업이 바뀌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직업이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정책을 잘 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선진국의 그런 다른 사례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로봇 정책과 관련해서. 예, 로봇 정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미국의 같은 경우는 그 미래 로봇 사회에 그 인간과 로봇이 항상 모든 데에서 학교, 공장, 사회에서 로봇과 함께하는 그 공존 사회를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예상되는 그 고령 간병하는 인력 부족이라든가 또 일자리 인력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로봇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유럽은 그 세계 최대의 그 로봇 R&D 예산을 갖고 있고 그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는 향후에 그 아까 그 일본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부족, 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에 로봇이 쓰일 것이다 이런 큰 비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은 그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 공장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 모든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같이 오르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는 로봇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다시 확보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박현석 교수님께서 이제 로봇 산업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결국 제조업이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는 그 서로 이렇게 상극이 아니라 상생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마부에서 운전사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개발될 당시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연구에서 마부 조합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기술자들이 독일로 가서 사실은 오늘날의 그 독일이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된 근간이 되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마부들의 직업은 없어졌지만 그 후에 운전사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관광, 물류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당장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그 로봇에 의한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우리가 잘 대응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어떤 제조업 기업이 아니라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IT 기업들이 로봇에 막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의 미래, 로봇이 바꿀 우리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것과 이 로봇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게 되는 것의 갭, 시간차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시점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힘들거나 귀찮거나 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기 일자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인간들은 좀 더 인간다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가 있죠.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로 쓴 거고요. 하지만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거는 달성할 수 있는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IT 기업에서 이제 로봇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그
세계적인 유통회사가 되기 위해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물류를 보고 있고요. 그 물류 이제 창고를 보면은 직원이 출근해서 한 8시간 동안 일할 때 1,000개 이상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돌아다니는 거리가 한 2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하기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로봇을 통해서 대체한다면은 아마존이 그 유통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존 이 로봇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그 로봇을 직접 하는 그런 사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로봇을 로봇 기업의 관점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각 전 산업 분야에서 네. 자기 자기 경쟁 요소 중에 로봇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고 그게 이제 하나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소프트뱅크는 나름대로 손정희 회장이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봇의 OS나 또 로봇을 통한 사람과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그 인공지능을 위한 모든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제한됐는데 앞으로 그게 좀 더 쓰이기 위해서는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그 향후에 새로운 그 기술의 OS, 로봇 OS를 확보하고 또 로봇을 통해서 사람과 많은 교감을 통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한재원 교수님께서는 제나 로봇에 네. 관심도 많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이 로봇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까? 네. 예. 친구가 되는 로봇 하나 만들죠. 친구가 되는 로봇. 네. 누구나 네. 베스트 프렌드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고 싶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위로와 그리고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런 게 사람이면 좋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봇이 될 수가 있다면 그것도 좋고. 그래서 나의 반려견 같은 네. 반려 로봇 이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반려 로봇은 아마 하드웨어는 교체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남아있는 한 평생 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럼 나의 후손에게 나에 대한 정보도 얘기하듯이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인간의 그 시간에 대한 그 한계를 뭔가 로봇이 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꼭 저한테도 한 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박현석 교수님께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 또 로봇 강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연구자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은 그 로봇을 연구하는 그 기술자, 연구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나라의 로봇 기술이 결정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그 연구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양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좀 정부에서 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겠군요. 좀 예. 이제 전문 인력도 많이 그리고 키우고. 저희가 또 이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에서 성공한 그 정책이 2등 전략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남들이 잘하는 물건은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는. 근데 로봇으로 오는 순간 이게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세탁기하고 다릅니다. 세탁기는 사용자도 세탁기를 알고 있고 개발자도 알고 있는데 로봇은 모든 분야의 새로운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도 로봇을 잘 모르고 개발자도 그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이 그런 데 빨리 맞도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일단 그 정부 당국자 분들께서는 오늘 박현석 교수님의 말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과 관련해서 장시간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로봇 시대를 대처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에 의한 로봇 기술로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는 로봇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로봇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로봇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해답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한 로봇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